이 있어요. 이게 뭐 7일, 20일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기한이긴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그걸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어긴다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어쨌든 판결의 어떤 구속력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런 지금 내란 세력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들은 계속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12일을 기한으로 잡은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네. 왜 12일이 무슨 날이냐? 공직선거운동 시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이에요. 네. 21일이 보장된 건데 그 21일의 보장을 만약에 법원이 무시한다. 그러면 법원 재판장에 판결봉보다 의사봉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이제 내일부터는 업무기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특별송달도 아니고 우편송달도 아니고 특별송달인 거죠. 그게 집행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직접 전달하는 그렇죠, 방식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대개는 우편송달을 하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안 됐을 때 사람이 가서 이러지 마시고 재판 출석하세요.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 깨버리고 그냥 직행을 한 거죠. 물론 그렇죠. 우편으로도 보냈다고는 합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 패션. 아니, 우편으로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달불능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걸 이제 집배원 보고서가 와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뭐 되게 무슨 거창한 보고서가 아니라 불능 사유, 그러니까 이제 송달이 안 된 송달 불능 사유를 그 앞에 무슨 그 PDF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기기. 예, 그 전자기기 그 무선 통신 전자기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산 시스템에 꽂혀요. 그러면 이런 사유로 불능이 됐구나. 그럼 불능 보고서가 그걸로 자동 작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 두세 차례 불능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특별 송달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특별 송달로 직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익스프레스야. 완전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엄청 빠르죠. 그 배정도 파기 완성된 것들 배정도 바로 당일날되고 기일도 바로 당일날 잡히고 촉탁도 바로 당일날 되고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다. 근데 그래도 대법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울 고법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냐. 여기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할 거다.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하면 받아들여 줄 거다. 왜냐하면 헌법 116조 116조 2항. 그 기회 균등.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헌법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 정신에 비춰서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헌법 정신을 구체화시킨 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11조입니다. 그 1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후보자의 경우에는 웬만한 중형 범죄가 아니면 7년 이상. 7년 이상입니다.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고요. 근데 그런 중대 범죄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체포구금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것뿐입니까? 병역 소집도 연기하게 돼 있어요. 병역 소집도? 그러니까 국민의 신성한 의무도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후보자 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맞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참정권을 맞습니다. 국민의 거잖아요.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인지 내가 믿고 찍을 만한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줘야 이 사람은 이런 정경과 이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공정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 자체가 원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이라면. 근데 지금 이 재판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 놓고 장담하고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12일 날 공직선거 운동이 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후보가 똑같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길 정도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너는 가지 말고 5번이나 재판 출석해. 이렇게 불공정한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거기다 일반적인 재판하고 달리 이거는 10시에 와서 6시에 가야 됩니다. 에이? 거의 풀타임을 해요. 항상. 풀타임.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에서 네. 어디 잠깐 와가지고 뭐 더 할 한 말 시간 정도 있으니까 앉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예.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풀타임으로 합니다. 민사 재판 제가 출석해 보니까 한 3분 걸리던데. 보통 형사 재판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예. 뭐 증인신문하거나 예. 할 때만 이제 한두 시간 걸리는 경우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8시간 풀타임을 합니다. 그러면 8시간씩 5일을 빼먹으면 네. 이거 5일 동안 선거운동 전체 이거는 21일. 엄청난 불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 예. 21일 중에 5일을 이 사람 보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아니 축구 경기 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딴 네. 사람들은 다 온전히 뛰는데 야 너는 두 손 두 발 다 묶고 네. 5일 동안 굴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범죄를 짓지 말아야지. 네가 네. 범죄자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니까 네가 미니스커트 입었으니까 성추행해도 돼. 옛날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여전히 보수 패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아니 근데 어제 분노 많이 하셨죠. 아, 예. 어제 분노해. 대법원 소속위원도 지적하잖아요. 예. 뭐냐면 검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기소됐을 때 법원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자의적 기소에 협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개입하게 되면. 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패널들이 하는 것처럼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된다. 범죄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적에 대한 기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으로 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런 판결을 보면서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 일반 시민으로서 이래도 되나? 이게 나에서 그 선택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누구를 찍는 것과 상관없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너무 약간 회의도 들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정주 선배 다시 얘기하지만 정 선배가 그렇게 기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직을 걸 만큼 네. 너무 확실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거 다음 주에 따집시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사안이 이번에 저는 사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속내를 보여줬다. 네. 이런 엘리트주의의 어떤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 오히려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박형광 기자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 전 대통령 그 내란 수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이 수사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 죄중 더 무거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한 걸 보면 사실은 무슨 그 후보 연설이나 했을 때 그 후보자 간 토론에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종합해보고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해내야 되죠. 400억.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근데 국민의힘도 그래서 그 왜 저기 뭐냐 화랑 예화랑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도. 이거는 네. 불법 선거 캠프를 차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돈이 많은 정당이긴 하지만 네. 400억은 쉽지 않거든요. 예, 건물을 팔아야 돼요. 예, 당사 팔아야 돼요. 진짜 천막 당사해야 돼요. 예, 그거에 사실 이렇게 돈이 가장 큰 어떤 정치판에서도 뭔가를 움직이는 큰 동력인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 네. 예, 그 제가 예전에 예화랑 관련한 기사를 썼을 때도. 그 당사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름을 빼드린 적이 있어요. 그 출입했던 분들의 이름을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걸 빼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는 빼박인 것 같은데 거짓말의 강도나 내용이 이거는 뭐 인식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굴 알았냐 몰랐냐 이게 아니잖아. 불법 캠프를 돌렸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뿐만 손해 봤다고 했는데 23억이나 이익을 받고. 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몰랐다고 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검찰총장으로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특검에 의해서 특검도 아니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소되고 처벌되겠죠. 기소 처벌. 네, 그리고 기소되고 처벌되면 부수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부수적 효과로서 이제 당사를 팔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은 과연 떳떳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김무사님 한덕수 아닙니까? 특히 한덕수로 뭐 이렇게 밀어주기로 지금 뭐 마치 미락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가 누굽니까? 내란의 제일 중요 종사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아니 2년 반 동안이나 총리를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포고령 1호에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는 지나가던 중학생이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한 나라의 총리를 하고 그 전에 경제부 총리를 하고 뭐 그다음 뭐 했죠? 그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뭐 통상 뭐 거기다가 경제수석도 하고 대통령실 그런 주요 요직에 몸담았다는 사람이 헌법 해석 아주 기본적인 헌법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 포고령 1호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그 후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매력도가 너무 떨어진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분이 선거를 이렇게 막 치러 본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떤 정도의 매력도를 보일지 몰랐지만. 이번에 광주 가서 광주 사태라 그러고 그리고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가 상당히 매력 약간 비호감? 비괴해. 비호감도가 나는 그 굉장히 소리가 높다. 너무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좀 약간 그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게 고발은 하지 마시고. 내가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메시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이 나 호남 사람이야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박구영 교수님 저희 방금 전에 전화 인터뷰했는데 정작 호남 분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아 그럼요. 나 광주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나 목포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진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저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공직자들이 쓸 때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렇죠. 뭐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남의 정체성도 실제로 없죠. 없는 사람이다. 고향도 그러니까 안 밝히고 속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서울에서 다녔던 거잖아요. 계속 그 이후로 쭉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그래서 지금 70세 중반에 이르신 76. 70세 중반에 이른 분이에요. 그러면 60년 넘게를 서울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갑자기 호남 사람입니까?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그동안 뭐를 했는데요. 그리고 호남 정신은 이해는 합니까? 그러니까. 호남 정신을 이해하시는 분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하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거 광주가 중요하고 뭐 대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고비고비마다 지역이 아니라 항거했던 시민항쟁의 그렇죠.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맞추어서 살았냐 안 살았냐 저는 이게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광주 사람이면 찍어주고 뭐 부산 사람이면 안 찍어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광주면 부산이 아니 이재명 후보 안동 사람인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오르게 된 건 광주에서의 바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부산에서의 바람이 아닙니다. 부산 아니에요. 광주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2002년 그 후보 그 전당대회 할 때 끝도 없이 줄을 섰어요. 시민들이. 그때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가 하나갑 후보였는데 맞아.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호남에서는 하나갑 후보가 몰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뭔가를 이기려면 결국에는 승부수는 수도권이다. 다 이랬어요. 근데 광주 몰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 끝났죠. 광주는 진짜 그때 아마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기억할 텐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광주 경선은.
하나가프가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그 다큐로 봤어요. 아 다큐로 예 그렇구나. 나는 노무현입니다. 그 다큐로. 그렇구나.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우리들이 후보는 결정하는 거고 당신들은 귀하들은 그 찍기나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을 짤 때 국민들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이거 이대로 관철은 못 돼요. 만약에 예. 그 한덕수 후보가 거기 가고 제가 진짜 호남 사람입니다. 그 진짜 호남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른바 광주 정신을 이어받고 저항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때 들어 누웠어야죠. 그리고 직을 던졌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십시도 않은 윤석열 그 내란 사범이 저지르는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예요. 내란이 벌어졌을 때 당신 그때 어디서 뭐 했어? 이게 지금 정치인을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겁니다. 명백한 내란 심판 선거예요. 여기에 다른 좌고우면은 없다 우리 국민들에게. 뭐 중도건 보수건 진보건 저는 이건 아니고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저는 이 딱 요 명징한 요 가름마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특히 한 분은 또 현장을 취재하시는 기자님이고 한 분은 또 이 법적으로 네. 변호사님 오시니까 이정주 위험한데. 이러다 이정주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정수 선배가 그 본인이 빡세게 취재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본의아니게 못 나왔던. 매우 아쉬워하면서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시 20분에 취재 끝나서 10시 20분이라도 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제가 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